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군사 외교 안보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인 전 국방대 교수 문장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선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종전선언이 뭔가부터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보다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하고 다른 분쟁국, 전쟁을 치른 나라들 사이에 평화협정 이전에 종전선언이라는 형식, 징검다리를 건너간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한 경우는 없고요. 바로 휴전협정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평화협정으로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휴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그럼 그걸로 영원히 끝나느냐, 평화 상태가 도달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또 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걸 중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 53년 7월 27일 날 맺어진 정전협정이거든요. 그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제 교체해가지고 완전히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적대 관계가 꽤 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고 나서 제대로 된 평화협상이라든지 평화협정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죠. 휴전 또는 정전 기간이 길지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문구가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 3자면 3자고 4자면 4자지 3자 혹은 4자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들이 3명입니다. 네, 그렇죠. 한 명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었고, 또 한 명은 팽덕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고, 또 한 명은 김일성 인민군 사령관이었죠. 그 관계되는 국가들을 보면은 한국은 빠져 있고 세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 자체가 한국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화협정으로 바뀌려면은 당사국들의 대표들이 모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될 수 있는 건 남한이 들어가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은 적대 관계를 나머지 세 국가하고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게는 한국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3개국이니까 남북미 3자. 중국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는 뜻에서 4자가 된 거죠. 주변국의 협조와 동의를 통한 평화의 안착화라는 차원에서 중국도 사자회담, 그러니까 사자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둔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정식 조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4자 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나라인데 대통령이 기조연설한 것에 대해서 해설까지 해주는 아주 친절한 대한민국인데, 이건 이제 전적으로 야당과 국민의힘이겠죠.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혹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한 것에 대해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다.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건 남북관계가 발전한다 할 수도 없다. 뭐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소용없다는 의미겠죠.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번 종전선언 조건은 누가 봐도 뜬금없이 보인다. 지금 한반도의 핵시계는 위기 국면을 향하고 있다.
북한은 최대 100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더 확충하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더는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가 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국이 북핵과 전쟁을 억제할 능력을 갖췄을 때나 가능하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대통령의 평가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네. 종전선언을 제일 먼저 공식적인 의미에서 꺼낸 사람은 바로 부시 대통령입니다. 2006년 11월 달 하노이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정상회담했을 때에 나하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나하고 당신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당신은 김정일이었으니까 위원장과 같이 서명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했어요. 그리고 네. 1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14공동선언에서 이제 그것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네. 뜬금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무려 15년 이상이 흐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미 평가가 끝난 거였는데 뜬금없다고 말하면 그 말이 진짜 뜬금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의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별 효과도 있을 것 같지 않고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주한미군이 변화한다든가 한미동맹이 약화한다든가 이런 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거 넘어서 이 사안들을 각각 보면은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고 네. 한미동맹을 약화할 이유가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을 이유는 더욱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게 아주 객관적으로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보면은 나름대로의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긴장이라든지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면은 한반도 비핵화에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수교하고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만은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어요. 단계를 밟아가지고 조금씩 서로 간에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절차들을 밟아간다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굉장히 좋은 중간 단계의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뭐 야당이라든지 보수 언론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올바른 우려인가, 네. 올바른 평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언필칭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그렇죠. 네. 같이 풀어야 될 우리 민족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야당 때 입장 다르고 여당 때 입장 다르고 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무책임하다고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진실과 교훈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이 사실관계와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자기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이 CNN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또는 그 입장에서 취재를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간략한 그 역사적인 흐름이랄까요? 이를 좀 우선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역사를 보면은 거의 모든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으면서 그 지배를 계속 물리쳐온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제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영국의 이제 세력의 각축장이 네. 되는데 한반도보다 면적은 3배인데 인구는 반밖에 안 절반, 되죠. 네. 남북은 합쳐 7천만 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종족 분포도 다양해요. 제일 많은 게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그보다는 좀 작지만은 타지크족이 있고 기타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위치가 위로는 러시아 제국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그 아랍 제국이 있었고 또 오른쪽 인도가 사실 영국의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국들의 딱 중심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가 그쪽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산지가 거의 한 60%, 70% 정도. 이제 강대국의 침략을 받더라도 산악 지형에 숨어 가지고 저항하기도 좋고 최근에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응거하기도 좋고.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지정학적 가치하고 자원 측면에서의 가치가 강대국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정말 이슬람의 정신을 아주 철저하게 구현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탈레반입니다. 네. 불과 한 2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탈레반은 또 너무 이슬람 극단주의여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특히 뭐 여성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또 불교 뭐 탄압하고 하는 거. 그래서 불과 5년도 안 돼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9.11 테러 사건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시 정부가 침공을 해가지고 2001년에 이제 완전히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네. 2004년도에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공화국이 출범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탈레반이 완전히 이제 명목상으로는 무너졌지만은 이게 다 이제 그 소위 게릴라 전사 우리가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다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일단 이 항거하는 항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그 항쟁이 이어졌고 그쪽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큰 그 지전략적, 전략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1년도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전쟁을 끌었단 말이죠. 20년 동안 발목이 붙잡혀 있다가 사실상이 아니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를 한 건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전격적인 철수로 인해서 이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했던 미국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한가 이런 이제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걸 두고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았는데 보수 언론과 야당은 뭐 거의 한 목소리로 미군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도나 성명들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자,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이내의 경제 강국이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다. 근데 미국 나가면 망한다? 이게 가능한 주장인가요? 뭐 누가 보아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군한 것은 전쟁에 져서 나간 것이지 미군이 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진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전후 관계를 지금 엎드려 앞뒤로 바꿔버린 거죠. 보수 언론 일부에서는 뭐 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철수, 미군 철수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럼 아프간이나 베트남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우리 국가가 튼튼하다는 거죠. 자, 베트남은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하고 남베트남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고, 자, 베트남이 망했다면 무엇이 망한 것인가? 그건 남베트남이 망한 것이지 베트남 전체가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고 IS에 계속 충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국가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한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뭐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체로서 우뚝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한미 동맹을 보았을 때 그동안에 그 70년의 그 동맹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어질 수가 없고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전략적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이제
미군 철수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시켜가지고 미국에게 협조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전시 작동권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의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해야 한다. 이제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식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앞뒤도 바뀌었고 목적과 수단도 바뀌어 있고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아프간 미군 철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따로 있어요. 세계 전략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구나.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시하면서 미리미리 대응해야겠구나.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교훈이고 실제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쿼드라고 사국 동맹 체제 비슷한 것이 지금 이미 결성이 돼 있고 Five Eyes라고 해서 네. 5개의 눈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겹겹이 지금 미국이 소위 동맹 중시, 네. 외교 중시를 기치로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포위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확실히 발을 빼고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아프가니스탄이 정리된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굉장히 혼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세계 전체의 전략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교훈이지. 이게 진짜 교훈이지. 뭐 미군 철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한테 잘해줘야 한다. 이건 전혀 교훈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주제는 역시 정세 관련 주제인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혹은 미중 간의 이 전략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아프간의 철수도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군사적인 혹은 외교적인 대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서구의 연합, 이거하고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약화됐죠. 그래서 경제와 정치 그리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현대화한다든지 군사력을 증강한다든지 하는 면에서 좀 우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의 시대, 신냉전이니 패권 경쟁이니 하는 것이 다 부분적인 타당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쿼드, 그다음에 오커스,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스 등등 미국이 현재 이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군사 동맹 체제가 오로지 대중국 포위 전략만을 위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쿼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쿼드에 더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그 중에 이제 한국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파이브 아이스도 5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다른 그 언어권의 국가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커스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 자체가 확대라고 볼 수가 있죠. 중층적인 대중국 견제망이랄까 포위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쿼드보다 더 아래 단계의 그런 대중국 견제 장치가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한미동맹 강화,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강화 이거죠. 경제 체계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공급망을 제한하려고 하는 일비하고 있죠. 화웨이 같은 경우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화웨이도 대표적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화웨이가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까 뭐 매출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군사 정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또 유통되는 정보, 그다음에 경로,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파악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나기에 놓고 자각하겠다라는 이제 의도, 또 우주 정보까지 포함된다면 당연히 중국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미리 어떤 쪽에 서지 않겠다는 거죠, 미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사안이 발생해도 어느 한쪽에 딱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안별로 그때그때 우리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과연 실행 가능하냐. 그러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미리 다 좀 생각을 해가지고 세밀한 준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은 크게 봐서 한미일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적으로 삼국 간의 협력이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 뭐 탈퇴한다든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미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중요하고, 쿼드 플러스라든지 기타 다른 군사 동맹체에 참여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과의 외교를 굉장히 강화해야 돼요.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국가의 큰 이익들에 있어서 협력을 같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동반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협력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이 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머리밖에 없어요. 두뇌. 어떻게 외교를 잘하느냐, 어떻게 과학기술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 잠재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우리 전략적인 그 자산으로서 북한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전에는 그냥 적일 뿐이었는데, 주적이었고 적일 뿐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무르익어 가면은 북한은 우리한테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북 간이 평화지향적으로 협력하다 보면은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그것을 통제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중층적인 전략을 우리가 잘 짜야지 이 미중 간의 경랑 속에서 이 갈등의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공감해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장열 교수님과 함께하는 특별대담 평화가 안보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문장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